과거 일본에서는 반한 언론이 돈이 된다는 이유로 반한 언론사, 반한 잡지가 유행하며 쉽게 말해 돈을 쓸어 모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트렌드는 서서히 몰락하고 있고 이제는 반한 언론사에서 활동하던 기자들도 현실을 직시하여 친한 성향의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절자라는 낙인과 함께 언론업계에서 도태시켜버리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고 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1979년생 경험 많은 중년의 프리랜서 언론인입니다. 지금은 자유칼럼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쿄의 유력 보수 매체에서 정치 및 국제 분야 칼럼을 연재하며 꽤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아마 제 이름을 검색하면 아직도 한류 과열이나 한국의 대일 전략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담긴 글들이 검색될 겁니다. 네, 인정합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반한 성향의 언론인이었습니다. 제 반한 성향은 사실 20대 때부터 있었어요. 아마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을 때 그때 여러 번 한국에 다녀왔었거든요. 2001년엔 학생기자단 소속으로 한국에 다녀왔었고 과연 이게 공동 개최국이라고 할 만큼 세계인들이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느냐 취재를 했었고 당연히 준비를 잘하고 있는 일본과 반대로 한국의 인프라는 그야말로 일본보다 20년 뒤처진 수준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게다가 당시 한국에서는 다마고치라고 일본의 디지털 애완동물 휴대용 오락기가 있었는데 한국의 학생들은 그것에 완전히 점령당했었고 일본인인 우리를 알아보고 반가워할 만큼 문화적으로도 그저 일본에 뒤처진 나라, 심지어 일제라고 하면 한국에서 먹어준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으니 그저 한국은 일본을 우상으로 여긴다. 이런 생각을 들게 했거든요. 여기서까진 저 역시나 일본의 자부심 정도로만 여기고 반한 감정이 생기진 않았는데 월드컵 직후 한국이 준결승에 진출했고 솔직히 그때 한국이 일본보다 인프라가 부족하던 말던 한국인들이 일본 문화를 좋아하던 말던 일본인들은 한국의 준결승 진출에 대해서 아무래도 축하해주는 분위기로 생각했어요. 질투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자부심을 높여주었다는 감사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당시 제가 정식 기자 소속으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일본의 프렌드십을 한국은 거절하고 있었어요. 일본인의 입장에서 축하하는 의미로 한국에 다가갔으나 한국인들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90년에서 6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며 일본의 축하를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즉, 일본에선 프렌드십으로 다가갔지만 한국에선 라이벌의식, 열등의식으로 일본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상함을 느꼈고 반한 감정이 시작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커리어를 쌓으면서 아무래도 돈이 되는 극우 성향의 언론단체로 제가 이직하며 그런 감정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10여 년간 근무 후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약하고 있고 그런 성향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긴 했는데 제가 커리어의 정점을 그걸로 찍어놓은 탓에 아무래도 이런 반한 성향의 기고글이나 그런 성향의 글들을 적을 수밖에 없게 되긴 했지만요.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매우 달라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의 후배 기자들이 하나둘씩 한국에 관심 있다.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다. 서울에 출장을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정체성을 흐리면 안 된다고까지 말했었죠. 한참 어린 사촌 여동생도 이젠 일본 드라마는 지루하다며 한국 배우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면 왠지 모를 박탈감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머릿속으로 이제 나는 반한 성향의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야. 벗어나야 해. 알고 있었지만 마음 깊이 반한 성향이 짙어져 있었기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곤 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참 어린 사촌동생이 아니라 어느 후배가 말한 한마디 때문이었는데요. 한 번이라도 한국 드라마에 빠지면 다시는 일본 드라마로 못 돌아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통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어쩌면 그때 처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여 년 전 한국인들은 일본에 열광했고 일본 스타들의 사진이 길거리에서 팔렸으며 물론 그게 합법적 지적재산권을 지켰는지는 모를 정도로 한국은 뒤처진 나라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욱더 나를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니다. 문화적 침투다. 정신적 점령이다. 저는 잠시 붙잡았던 이성의 끈을 놓았고 다시 극우 성향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그 수준의 논조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독자도 많았습니다. 제 기사는 종종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역시 일본의 정신을 지키는 언론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솔직히 줄어들던 수입이 덕분에 갑자기 급상승하기도 했기에 저는 역시나 여전히 반한은 돈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친한도 굉장히 많지만 반한도 여전히 여기저기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제 입장을 고수했고 한국이라는 존재를 경계의 대상으로 규정한 채 지면을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프리랜서입니다. 수입이 급상승하고 독자들의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그런 반환이라는 논조가 전반적으로 시대에 뒤처졌다는 판단을 받더라고요. 이메일로 직접적으로 제가 기고하는 월간 발행 잡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회성 자극 멘트까진 괜찮았으나 지속적인 반환 감정은 자제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단순한 경고도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는 더 이상 할당된 지면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묘한 상실감 속에서 휩싸였고 결국 누구도 구애하지 않는 블로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벌이를 위해 여전히 한국을 경계하는 시각은 유지한 채 개인 블로그에 한 방을 터트릴 준비를 했어요. 주제는 정해놨습니다. 한국이 일본 청년들에게 열등감을 심어놨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제로 말이죠. 그렇게 한국을 조명하기 시작한 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저 내가 맞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자료조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주제로 글을 쓰게 된 이유도 명확했어요. 타깃이 명확했던 거예요. 지금 일본 사회가 한국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서술을 계획했던 거죠. 최근 일본 경제계에서 자주 들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완전 고용의 시대,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며 기업들이 다시금 문을 열고 청년들을 비롯한 노동인구 확보에 사활을 거는 요즘의 분위기를 두고 하는 말이죠.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어디를 가도 인재 모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이제 완전 고용의 황금기가 도래했다며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 분위기를 믿었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다시 부흥하고 있는가? 모두가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는가? 그런 기대감 말이죠.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라, 일본은 여전히 강하다.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기류에 몸을 실은 저는 한때 써내려갔던 한국 비판 칼럼의 흐름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취업난을 겪고 있다.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해 창업으로 몰리고 있다.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런 문장들을 적으며 일본과의 비교 우위를 강조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 고용인데 한국은 여전히 질 낮은 일자리로 허덕인다. 이런 식의 결론을 도출하는 게 처음 목표였죠. 그리고 그걸 위해 자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에 소속된 곳에서는 성향이 짙기 때문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글을 써오던 관성으로 써내려가도 되었지만 프리랜서가 된 이후로는 뒷받침할 수 있는 수치와 근거를 더 많이 요구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조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본 청년들이 지금의 완전 고용을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직장이 많다지만 그 대부분이 중소기업, 계약직, 인턴 형태에 불과했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런 직장을 잡느니 차라리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냉소적인 말도 공공연하게 오고 갔죠. 게다가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 청년들 중 일부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처음엔 그저 한류 열풍에 빠진 감정적인 반응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는데요. 단순한 팬심이나 문화적 동경이 아닌 현실적 선택지로서의 한국이었다는 거죠. 일본 기업에 들어가도 월급은 적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 야근은 여전하다. 한국은 성과급도 많고 일찍 퇴근해서 자기 시간도 갖는다더라. 오히려 거기가 더 미래가 있어 보인다. 이런 반응들이 그것도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건 심각한 일이었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완전 고용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고용이 된다는 것과 삶이 나아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던 거죠. 완전 고용이라는 말은 통계상으로는 화려했지만 정작 안에 들어가 보면 청년들의 삶은 완전히 방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청년들이 단순히 취업률보다 자기 선택의 여지, 삶의 질, 미래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일본의 일부 기업들, 특히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에서는 청년 인재를 확보하지 못해 차라리 반도체학과가 큰 규모로 존재해 반도체 인력을 양산해내는 한국으로 회사를 옮겨버리는 사례까지 등장해버렸고 그 과정에서 한국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들이 일본의 기술회사에 취직해버리는 상황도 포착됐습니다. 한때 한국을 따라오는 나라로 여겼던 제가 이제는 일본의 청년들이 한국을 건너가야 할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 되었음을 마주한 순간이었죠. 이건 단순한 수치의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완전 고용은 어쩌면 청년들의 이탈을 가려주는 포장지에 불과했던 것이 아닐까. 그 의문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쿄 시내의 한 취업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 중소기업 연합회가 주최하는 자리였고 주로 지방 출신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청년들을 유치하려는 자리였죠. 프리랜서 언론인으로서 관련 칼럼을 준비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고자 참석한 자리였지만 저는 그곳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행사장안은 정숙했지만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참여한 기업 담당자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구직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부스마다 방문자는 드물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머뭇거리며 전단지를 받아가긴 했지만 표정에는 확신보다는 어색함이 깃들어 있었고 일부 기업들은 한숨을 쉬며 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시기를 자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기업 담당자는 요즘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한국요라고 되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회사도 경남 창원에 협력 공장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젊은 애들이 한국 기업 쪽으로만 이력서를 넣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히 반도체를 전공한 친구들이요. 머릿속이 다시 복잡해졌어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이야기였기에 그 파장은 더 컸죠. 저는 이후 몇몇 취업 커뮤니티를 다시 들여다보며 일본 청년들이 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정리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것은 분명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기업은 성과급이 많고 실력만 있으면 빠른 승진도 가능하다. 서울에선 부동산 투자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일본에선 주식도 안 되고 부동산도 안 된다. 월급으로만 돈을 모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불가능하다. 심지어 한국은 자기 시간 존중 문화가 있어서 퇴근 후에는 확실히 일본보다는 눈치 안 보고 각자 삶을 즐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비밀의 문서처럼 공유되고 있었고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 한국은 진짜 도전할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취업 커뮤니티에서 한국 기업 취업자들의 실명 후기라는 게시물이 순식간에 수천 개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받던 연봉보다 1.7배나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정시 퇴근이 기본이고 상사는 이름 대신 닉네임으로 불러줍니다. 심지어 여기는 대기업도 아닌데요. 대기업이었다면 제가 1.7배가 아니라 3배라고 이야기했을걸요? 한국은 생각보다 정말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글의 댓글에는 저도 준비 중입니다. 다들 같이 가요. 이젠 여기 남을 이유가 없다. 이러한 문장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게시물을 읽었어요. 이제는 확실해졌죠. 우리가 뿌듯하게 떠들던 완전 고용이란 말, 그 화려한 포장은 이미 너덜너덜해졌다는 걸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이라도 가야겠다는 이 시대 청년들의 마지막 몸부림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붙잡고 한국 취업 후기, 한국 기업 연봉, 삼성전자 복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던 제 모습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껏 한국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정의해왔던 제 글쓰기 방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면 됐습니다. 버블일 것이다. 일시적 유행일 것이다. 한류가 끝나면 본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주문처럼 되뇌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 주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도 명백한 성과들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썼던 글 중에 한국은 창업을 권장하지만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회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그건 반쯤은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창업을 장려하긴 하지만 동시에 정부 주도의 펀드, 기술보증제도, 초기 투자자 매칭 시스템 등 일본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스타트업 생태계가 촘촘히 구축되어 있었어요. 망하면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사회였다는 말이죠. 그건 청년들에게 단순한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직장 문화. 일본은 야근이 많고 사내 분위기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강하죠. 특히 연차 사용이 눈치 보이고 무엇보다 이직을 말하면 배은망덕하다는 반응이 돌아오는 문화. 하지만 한국은 예상과 달리 젊은 세대일수록 퇴근 후 자기 시간을 중요시하며 연차도 당당히 사용하고 성과에 따라 당연히 이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20에서 30대 직장인 중 73%가 현재 직장을 영원히 다닐 필요는 없다고 응답했다고 하니 이건 단순한 개인 성향이 아니라 사회구조였던 겁니다. 일본에선 이직 3번이면 아웃이거든요. 다시는 4번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게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결정적으로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국가가 나를 지켜본다는 믿음이 있는 듯했습니다. 교육부터 진로, 스타트업까지 각 단계마다 어떤 형태로든 국가의 손이 닿아 있었고 그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요. 취업은 개인의 몫이고 실패하면 내가 부족한 탓이 되는 사회. 누군가가 낙오되면 그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결함으로 여겨지는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점점 무기력한 자립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고용률이 높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젊은이들이 회사를 믿지 않고 있었고
우리는 문화 강국이라고 외치지만 젊은이들의 머릿속에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남아 있었으며 우리는 기술의 나라라면서도 신산업의 주도권은 한국에게 하나둘씩 넘어가고 있었던 걸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경제적으로 일본의 절반 크기인 나라가 그렇게 많은 저항과 의심과 비웃음 속에서 한국이 그저 묵묵히 미래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열등감이라는 단어는 상대를 싫어해서 생기는 게 아니구나. 진짜 열등감은 우리가 해내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해냈을 때 생기는 감정이구나. 그렇게 저는 제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논조를 완전히 바꿔야겠다. 그게 오히려 더 넓은 구독자층을 모을 수 있겠구나 싶었던 거죠. 이제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팩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놓쳐온 20년을 다시 찾아오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실히 다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건 단순한 어휘의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처럼 한국을 경계하라, 한류는 허상이다 같은 자극적인 문장이 아니라 우리는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왜 청년들은 한국을 선택하는가? 이런 문장으로 시작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독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찾기 시작했고 메일로 공감한다. 이런 목소리가 필요했다는 피드백도 도착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로 말해도 먹히는 시대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제 글을 본 몇몇 옛 직장 동료들, 특히 보수 매체에 아직 남아있는 기자들과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선배는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요즘 너 글 좀 이상하더라. 무슨 한국 칭찬단이야? 옆에 있던 또 다른 후배는 한술 더 떠 말했습니다. 선배, 설마 친한파 쪽에 넘어간 건 아니죠? 일본 중심 가치관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들어올리며 묻어난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와 달라. 우리라는 말이 주는 안락함 속에서 저는 철저히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겁고 느릿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일본 안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세계 속에서는 한국을 칭찬한다는 것이 곧 일본을 깎아내리는 일로 간주되었고 변화는 곧 배신이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SNS에서는 익명의 비난이 이어졌고 과거 제가 썼던 반한 기사의 링크를 가져와 이중성을 가진 블로거, 팔아먹을 나라가 없으니 이젠 한국에게 빌붙나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몇몇 유튜버는 제 이름을 언급하며 친한으로 유턴한 언론인의 대표 사례라고 조롱했죠. 그중 가장 충격적인 건 과거 동료 기자가 업계 사내 채널에 공개적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땡땡씨가 왜 프리랜서로 남았는지 이제 알겠네요. 방향 감각 없는 글은 아무리 화려한 문장력이라 해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업계에서의 비공식적 왕따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공격들, 청년들이 자주 경험하는 꼰대의 시선과 다를 바 없구나. 한국을 칭찬했다고, 한국을 분석했다고 단지 한국을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으로 삼자고 했을 뿐인데 저는 순식간에 친한파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그 낙인은 너무도 쉽게 찍히고 너무도 무겁게 남았죠. 제게 수십 년의 커리어가 있었다 한들 일본 사회에서 한국을 편들었다는 인식은 그 모든 걸 지워버릴 수 있는 무기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입장을 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봤기 때문이죠. 한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기회를 쥐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청년들이 그 기회를 부러워하며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는 현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건 더 이상 국가 간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니까요. 저는 이제 그 선택의 순간에서 비록 불편하고 낯설더라도 진실을 택하는 글을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제 블로그는 폐쇄가 되었어요. 야후 재팬 쪽에 엄청난 신고가 들어갔고 결국 검색해도 제 블로그가 나오지 않는 지경에 도달해서 더 이상 이 블로그로는 활동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새로운 블로그를 개설하여 지금은 천천히 구독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 한국에 관심 있는 일본 청년들을 타겟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급진적으로 글을 쓰는 건 자제하고 있어요. 제 정체가 드러나면 이것 또한 물거품이 되니까 지금은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일본 사회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람들의 영향력이 큰 건 아닌가 조금 우려가 된다는 말씀 전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를 통해 앞으로 한국 이야기를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